글로벌 뉴스 김현정의 뉴스 쇼. 예,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보내고 2025년 첫날이 밝았습니다. 대형 참사 때문에 마음 무거운 새해입니다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어코 희망을 찾아내고 회복하는 DNA가 우리에게는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새해 잘해줬으면 하는 곳을 꼽으라고 하면 정치권입니다. 2025년 우리 정치가 찾아야 할 건 뭐고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딘지 오늘 뉴스쇼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신년 특집 2025 정치를 말하.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천하람 의원님. 네, 저도 사실 우리가 올해, 그러니까 올해 아니죠. 말부터 틀렸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2024년에 네. 2024년에 사실 네. 계엄과 또 대형 참사, 우리 또 제주항공 사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참 참담하고 슬픈 한 해를 보냈지만 작년에 그 와중에서도 그래도 또 희망을 볼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부터 맞아요. 시작해서 또 최근에 오징어 게임 시즌 2의 또 전 세계적 돌풍까지 또 대한민국의 어떤 여력과 어떤 희망을 볼 수 있는 일들이 저는 2024년에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네. 2025년에 또 밝게 빛나게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 또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더 확산해 나가는 한 해로 삼아야겠다 생각합니다. 아, 진짜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네. 정말 그 법원이 어제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요거는 어떻게 보셨는지 천하람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 뭐 윤곽근 변호사인가요? 거기서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윤석열 검사가 발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에 대해서 그 발부받는 쪽은 뭐 불만 없었겠습니까? 왜 서울중앙 아니고 서부지검에다가 하냐? 뭐 왜 뭐 공수처에서 하냐? 이거 다 그냥 핑계들, 그냥 변명들, 그냥 사소한 트집 잡기들이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그냥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변호사들도 이제는 그냥 정치 선동의 도구로 전락했다. 그냥 어쨌든 대통령이 하겠습니다. 방송이니까. 윤 대통령의 지금 남아있는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트집 잡으면서 지금 법원에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까지도 완전히 좀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아직까지 행정 수반이랍시고 뭐 직무는 정지돼 있지만 돼 있는데 이렇게 사법부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을 법을 아는 사람들이 해도 되는 건가? 저는 보면서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다. 참담한 심정. 네. 그러니까 지금 윤곽근 변호사, 윤 대통령 측의 변호사입니다. 어제 긴급 기자회견 내용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내용이 뭔고 하니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따라서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은 불법이다. 게다가 군사작전 하듯이 밤 12시에 영장이 청구되고 중앙지법에서 청구돼야 할 영장이 영장 쇼핑하듯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청구된 것도 절차상 불법이다. 따라서 불법이다. 이거거든요. 발부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다는 게 인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내란된 혐의도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체포영장이라는 게 사실상 죄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나 혹은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을 때 나오는 그렇죠,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30시간 넘게 발부가 되지 않았을 때 그래서 발부가 되지 않았다면 뭐 이런 논쟁들이 어느 정도 조금 더 갔을 거예요. 그런데 전 요즘에 윤석열 직무 정지된 대통령이 윤석열이 지금 일종의 정치 비평을 자꾸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행위로 보여줘야 될 때, 이를테면 수사에 응한다라거나 출석한다거나 아니면 첩보영장을 받거나 해야 할 때 자꾸 말로 여러 가지 본질을 흐리면서 정치 비평가처럼 행위를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 윤석열 평론가를 보시는 저는 느낌이세요 평론가로 지금? 보여요. 왜냐하면 원칙에 아니, 따라서 평론도 못해요. 뭐 평론도 뭐 원칙에- 정치를 좀 알고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평론을 하지. 이런 그러니까- 사람은 평론도 못합니다. 평론은 뭐 쉬운 지 합니까? 저도 평론 많이 했지만. 네, 원칙에 예. 따라서 행위를 해야 될 부분을 제 말은 자꾸 말로 가름하려고 한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 자체도 체포영장을 받은 사람이 이걸 보낸 사람한테 자격이 있느냐? 아까 그 쇼핑이란 사법부 네, 쇼핑이란 표현을 쓰셨지만 네. 사법부 쇼핑이라는 말에 가장 먼저 저격 대상이 된 사람이 사실은 윤석열이다. 윤석열이 계속 왜 자꾸 쇼핑하듯이 여기저기 수사기관을 고르고 있느냐라고 오히려 어허. 본인이 비판을 아, 받았거든요. 본인이 쇼핑하고 있으면서 네, 지금 그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쇼핑 자체도 지금 굉장히 설득력을 잃어서 천하람 위원님 말처럼
비평도 안 되는 비평가 감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유정 의원도 비평을 하셨었고, 맞습니다. 예, 문화 비평을 하셨었고, 우리 천하람 의원도 정치 비평하셨던 분들 보시기에 지금 비평하고 있는데 그 비평감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예, 그러니까 저도 조금 구체적으로 예, 얘기하고 예. 싶은 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평론감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이게 보십시오. 지금 약간 구체적으로 보면은 네. 무슨 뭐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법상으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 거는 경찰밖에 없어요. 네. 굳이 따지면 명문으로 있는 맞아요. 거는. 예. 근데 경찰에 영장 청구권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경찰만 영장 신청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하면은 아무런 영장을 발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지금 김용현 뭐 전 국방부 장관 포함해서 그 내란죄가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련 사건으로서 네.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고 영장 청구 가능하다라고 한 게 이미 법원에서 수차례 나왔습니다. 우리 군수 내부 전부 다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또 나아가서 공수처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이미 한 겁니다. 영장 발부를 통해서. 그리고 무슨 헌재에다가 한다고요? 체포영장에 대한 불복 수단은 네. 체포 구속 적부심이라고 따로 있어요. 본인이 체포가 당하고 나면 그건 어디다 적부심을 낼 수 신청하는 있어요. 거예요? 그럼 법원에다가. 그것도 법원에다가. 네.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은 보충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일반 법원의 재판으로 할 수 있는 건 안 해요. 이거 아무리 그래도 수십 년 법조인 한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거 지금 다 그냥 헛소리 하는 거고. 그럼 이거는 그냥 뭐 기각이냐 인용이냐가 아니라 그냥 각하될 거라. 각하예요. 이거는 각하예요. 진짜 헌법재판소에 무조건 각하고요. 이건 평가를 할 것도 안 된다. 다 그냥 헛소리지 말잔치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면 무슨 불법 무효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네. 이게 저는 그런 게 늘 걱정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재판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셔도 됩니다. 뭐 국민이니까. 네, 네. 근데 행정부나 입법부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막 무효다, 불법이다, 막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법원은 자기들의 판결의 효력을 어떻게 보면 강제화하기 위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법원의 판결의 실행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존중을 통해서 일어나는 건데 예. 어쨌든 행정수반이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쓴 판결은 안 받아들이겠다? 지금까지 비판해왔던 이재명 대표의 태도랑 그건 뭐가 다른 겁니까? 이거 완전한 내로남불이죠. 어허. 예, 그러니까 이게 최악은 피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덕수 총리처럼 셋 다 임명하지 않겠다. 네. 죄송합니다. 했다면은 정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탄핵까지도 불가피한 상황까지 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바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바로 밀어붙이기에는 사실은 야당들도 조금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민주당에서도 뭐 그런 메시지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예, 예. 지금 탄핵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는 메시지 나오고 있고 다만 원칙론을 좀 살펴보면 이거 네. 굉장히 잘못된 선례입니다. 어. 우리 개헌할 때 이 부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한 사람이 대통령 몫의 임명분이 아니에요. 국회의원 몫이죠. 국회 국회 몫. 몫에. 예, 예. 국회 몫의 임명분이고 지금 원식 의장도 잘 얘기했지만 이게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다 합의해서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선출이 다 완료된 부분이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는 거는 그냥 중간에 형식적인 도장 한번 찍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거부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회 목, 대법원장 목 임명권을 우리가 3권 분립에 따라 3명 또 대통령 3명 이렇게 나눠놓고 있는데 네, 9명 전체에 대해서 대통령이 실질적인 임명권 내지는 축소하더라도 비토 권한 같은 것들을 가지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정권이 바뀌었을 때 네. 제가 바라건대 예컨대 개혁신당 정부가 들어와서 네. 우리가 이 사람 국회에서 의결했지만 마음에 안 드니까 임명 안 할 거야. 어허. 그 선례를 남기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선례고 앞으로 저는 개헌할 때 네. 국회 몫이나 대법원장 몫은 그냥 즉각 임명되는 형태로 바꿔야 될 것 같다. 바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 위반이다. 이것도 헌법 이것도 위반이다. 위헌이다라는 건 짚고 넘. 천하람 의원이 골라오신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볼까요? 적대적 공생관계 붕괴 그리고 40대 기술원 올해의 화두로 골라오셨어요? 네, 우선 적대적 공생관계가 붕괴가 됐는데 그냥 붕괴가 된 게 아니라 사실 파멸적으로 붕괴가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제가 우리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윤석열과 이재명 두 분의 후보가 당시에 서로의 선대위원장 같다라는 평가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인물도 냉정하게 얘기하면 애당초 대통령이 될 만한 커리어도 아니었고 지금 와서 보면 깜도 아니었고 정말 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을 할지도 몰랐고 어쨌든 그렇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네. 이재명 당시 후보를 잡을 사람 그래서 공정과 상식을 할 검찰총장 출신의 특히 문재인에 의해서 발탁돼서 조국 수사를 공정하게 했던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을 어떻게 보면 그 적대적 공생관계에서 갖다가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것은 저는 애초에 성립할 수 없었다고 보고 어허.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당내 헤게모니를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거는 윤석열이 이재명을 도와줬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번에 비상계엄 이 내란을 통해서 제일 많이 이득을 본 것도 이재명 대표죠. 뭐 정쟁하자는 건 아니지만.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윤석열이 없어진 상황에서의 이재명이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자생할 수 있을 것인가? 어허. 저는 지금은 물론 윤석열이 완전히 제거되기 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가고 나면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거예요. 이 적대적 공생관계의 한 축이었던 이재명은 과연 괜찮은 것인가? 그리고 189석 가까운, 그러니까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가진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의 등장이라는 것을 우리 사회가 과연 감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어떤 붕괴 지점에 지금 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까지는 국민적 분노가 상당히 모아지겠지만 네. 그 후에 파면이 이제 된다 치면 되고 나서 대선 국면이 펼쳐지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거다 그 말씀이신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메타보이스 경향신문 의뢰로 메타보이스가 한 조사를 보니까 12월 28일에서 29일 전화 면접 조사인데 차기 대통령 후보 1위 이재명 33%, 그다음에 없음 잘 모름이 31%가 나왔더라고요. 그다음이 한동훈 7%, 김문수 오세훈 각 5%, 홍준표 4%. 이거 몇 명 조사인지 좀 봐주세요. 그리고 동아일보 의뢰로 리서치가 조사한 역시 28, 29일 무선 전화 면접. 여기는 진영별로 나눴는데 진보 진영에서는 이재명 1위 39.4, 김동연 2위 8.5, 우원식 3위 5.7, 김부겸 2.9, 김경수 1.4, 보수 진영 유승민 10.7, 홍준표 8.5, 한동훈 8.2, 오세훈 7.6, 이준석 4.9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 소개하기엔 좀 시간이 부족해서 일단 두 개의 신문을 지금 소개를 해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 사실은 1위하고 2위하고 차이가 좀 크게 이재명 대표가 앞서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천 의원님? 근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사실 그 적대적 공생관계 네. 한 축이었던 윤석열이 정말 내란까지 일으켜서 이런 네. 미치광이 짓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가장 맞서고 있는 인물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고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없음 모름의 비율이 이 정도로 높고 심지어는 범야권의 여론조사 내지는 진보 진영 여론조사에서도 뭐 정말 뭐 예를 들면 60-70%를 넘기는 완벽한 과반 절대적인 일극 체제는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전체 여론에서도 네. 야, 윤석열 끌어내야 되는 거 맞는데 네. 이재명으로 그럼 우리가 무조건 달려가서 바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만들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 망설이는 특히 중도층의 국민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는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마음을 못 정하고 우원식 의장님 튀어나오고 하는 것들이 저는 이재명에 대한 불신, 불안이 표출되고 있는 거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사람은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거든요. 젊다고 저희는 새롭냐? 40대 기수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좋고요. 사실 화두를 제가 또 던졌지만은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겁니다. 결국은 준비된 40대 기수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전에 40대 기수론의 YSDJ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분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젊음만을 앞세웠다면은 실제로 돌풍을 일으켜내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초보를 갑자기 대통령으로 만드는 시대는 끝났고 40대라고 해서 예를 들면 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준비돼 왔고 국민 앞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검증되고 자신의 입장에 대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심판을 받아왔느냐.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지금 준비된 40대가 굉장히 의미 있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적대적 공생관계 붕괴하면서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야, 이 판을 그대로 두고 가서는 안 되겠다. 완전히 한번 새로운 판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그래도 고도화되고 선진국화돼서 선진국형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 교체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단순히 젊은 것이 아니라 준비된 새로운 젊은 리더의 어떤 등장을 저는 바라는 시대 정신 오고 있지 않나 기대해 봅니다. 지금 개혁신당 원내대표시기 때문에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해 주시는 걸로 좀 느껴지긴 하는데 천하람 원내대표가 도전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짧게. 근데 제가 아쉽게도 아직 나이가 더 아래시죠, 맞아. 아무도 그러네. 그렇게 생각 안 하셔서 지금 문제 되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필요하면은 뭐 40세가 안 되시죠. 저도 그래서 요즘 저희 부모님한테 제가 실제로는 더 빨리 태어났던 거 아닌가 주민등록 정정 좀 가능하지 않나 지금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나이가 안 돼. 네. 아, 진짜 젊으시네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어떻게 보면 더 밝은 미래를 열 다음 리더는 어떤 덕목을 가져야 되느냐, 또 그 다음 리더를 선택하는 우리 시대 정신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 당연히 얘기하고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그 고민을 국민들과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 글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저는 근데 그거는 뭐 앞서가는 이 후보 입장에서 약간 침대 축구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후발 주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본인이 대한민국 위기 극복의 적임자라는 걸 어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시스템이라는 거는 물론 국회에서도 서포트하고 헌재 과정이라든지 체포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 당연히 함께 해야죠. 저도 네. 당연히 그렇게 열심히 할 겁니다. 네네. 그러나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 법원의 시간으로 달려가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들은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네. 주변의 목소리를 좀 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대중의 목소리 당연히 들어야죠, 정치인인데. 네. 근데 국민의힘 의원님들 지금도 만나보면은요 저한테 그런 얘기하세요. 야, 내 주변에서는 대통령이 얼마 답답했으면 그 정도 할 수 있다 그런다, 전 의원. 무슨 소리입니까? 좀 그 국민의힘 지지층 얘기만 듣지 말고 좀 다른 분들 얘기도 좀 들어보십시오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게 구조적으로 자기 지지층 얘기만 네, 계속 그렇죠. 많이 듣게 되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끼리라도 다른 당 의원들 의식적으로 많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니네 지지층은 뭐라 그러냐, 우리 지지층은 이러는데 라는 얘기들 교환하고 그 안에서 야, 그럼 양쪽 다 지금 조금씩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데 요 정도로 타협안을 만들어보자는 얘기가 합리적인 나와야 방법을 되는데 찾자. 예, 제가 봤을 때도 뭐 저도 요새 아침에 이제 국회 사우나 자주 가는데 네. 뭐 의무적으로 사우나를 오시게 하든 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우나가 예. 남녀가 갈라져 있어가지고 그렇긴 그런 그렇죠. 또 애로사항은 그 있네요. 외에도 이제 예. 뭐 여러 정말 말씀하신 대로 교류의 장이 좀 더 많이 열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 좋은 말씀드립니다. 예. 진짜 맞습니다. 새해에는 네. 국민들과도 소통하고 여야도 소통하고 우리가 그토록 지난해 내내 얘기했던 협치, 소통, 숙론 이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막 치열하게 치고받고 하는 토론 설전보다는 세 분이 각각 새해엔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정치적인 바람들을 듣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새해인데도 밝게 웃을 수가 없는 것이 좀 안타까운 요즘입니다. 아무쪼록 상황들이 잘 정리가 되고 우리 세 분과도 다음 특집 때는 좀 큰 소리로 우리가 웃으면서 밝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 오늘 새해 첫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